아버지,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아들아, 보증만은 정말 안 된다. 그럼 저 어떻게 살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전 아버지, 아들 맞죠? 그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빨간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난 오늘 고시원 침대에 누워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제 이름은 이강석. 올해 70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라도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32평 아파트 주인에서 고시원 세입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평범한 남편이었으며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34년간 한 중견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격리부에서 시작해서 총무과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경력이었지만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근도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과장은 정말 성실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성실함. 그게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술자리는 꼭 필요할 때만 나갔고 담배는 결혼 전에 끊었습니다.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아내 수진이와 아들 태준이 때문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상담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태준이는 참 바른 아이예요.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태준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생애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등록금 1,000만 원. 당시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빌렸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태준이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IT 벤처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했구나. 태준이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태준이가 회사에 다닌 지 2년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말, 녀석이 집에 왔습니다. 얼굴에 묘한 흥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한테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업은 위험하다는 것.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생활이나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빚더미에 앉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태준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녀석은 제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준이는 제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간단하게만 대답했습니다. 집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중간에서 애를 태웠습니다. 태준이 말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회식 자리를 일찍 빠져나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거실 불을 켜놓았거든요. 불을 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어둠 속에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알았습니다. 태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31살 어른이, 제 아들이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이는 제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진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상사 눈치 보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연락받고, 그런 삶을 평생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뭔가 자기 힘으로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실패해도 후회는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업 계획은 다 세워뒀다고 했습니다.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 조사도 끝났다고 했습니다. 기술력도 검증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드머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2억 원이 필요하다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증. 평생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보증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태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녀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30대 초반이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이라고.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을 거라고.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다신 이런 소리 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용히 회사 생활만 하겠다고. 결혼도 하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그러니 딱 한 번만 믿어달라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증을 서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2억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태준이가 갚지 못하면 제가 갚아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 퇴직금으로 장만한 이 아파트는, 32평짜리 이 소중한 공간은. 옆에서 아내가 뒤척였습니다. 아내도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잖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부모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준이를 만났습니다. 녀석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투자 제안서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시장 조사 자료도 달라고 했습니다. 태준이는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 진심이라는 것.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대출이라고. 사업자금 대출은 회수율이 낮다고. 보증을 서시면 각오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하지만 그날 밤 태준이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이가 했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실패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제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일란에 연대 보증인 이강석.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태준이 사업은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었고 직원 4명을 뽑았습니다. 첫 제품을 출시했고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태준이는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얼마 나왔다고, 새로운 고객이 생겼다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해낼 줄 알았어. 보증 서주길 잘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개월쯤 됐을 때 태준이가 이자를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정확하게 제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저는 그 돈을 태준이한테 다시 줬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하지만 태준이는 거절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태준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태준이 회사는 2번째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언론에도 몇 번 소개됐습니다. 작은 IT 전문 매체였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프린트해서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창업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모두들 축하해줬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2년 차로 접어들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준이가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게 2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잘 안 받았습니다. 받아도 말이 짧았습니다.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자 입금도 불규칙해졌습니다. 5일에 들어오던 게 10일, 15일로 밀렸습니다. 어떤 달은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태준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깜빡했다고. 바로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며칠 뒤 입금됐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이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 태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닌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태준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좀 바쁘다고. 새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이자가 2달째 밀렸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연체 안내 문자였습니다. 보증인에게도 고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태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을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겨우 연결됐습니다. 태준이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큰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투자받기로 한 것도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이자를 갚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도 이자는 계속 밀렸습니다. 저는 매달 제 돈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나갔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외식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고기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냉난방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적금을 깼습니다. 5년 동안 부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바닥났습니다.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회사 동료들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200, 300만 원씩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손을 벌렸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 군대 동기, 모두한테 연락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선뜻 빌려줬습니다. 어떤 친구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미 2천만 원 넘게 갚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금을 상환하라고 했습니다. 연체 기간이 너무 길다고 했습니다. 보증인에게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2억 원 저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태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2달 전에 나갔다고.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났다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이게 정말 제 인생인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태준이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은행에서 정식 통지서가 왔습니다. 채무 변제 청구서였습니다. 2억 원에 연체 이자까지 총 2억 2천만 원. 한 달 안에 갚으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시간을 달라고. 직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자산을 처분하라고, 집을 팔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을, 32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 팔라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금매로. 시세보다 훨씬 싸게. 그래야 빨리 팔린다고 했습니다. 3주 만에 계약이 됐습니다. 집값으로 은행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1,500만 원. 그게 제 평생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이삿짐도 제대로 못 샀습니다. 34년 동안 모은 물건들, 추억이 담긴 가구들, 대부분 버려야 했습니다. 이사 갈 곳도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이 방.
화장실도 공용, 부엌도 없이. 이게 제 새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작별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택시를 탔습니다. 떠나는 택시를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그 뒤로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공장에 취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몸 조심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벽이 너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코를 골았습니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누군가 게임을 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항상 지저분했습니다. 공용, 주방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거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가끔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사 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상사한테 혼났습니다. 동료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월급을 받으면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 갚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 2년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기계였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컵라면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정말 아들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 잘못이었을까? 저는 그날 밤 곰곰이 되짚어봤습니다. 보증을 서기로 결정하던 그날, 은행 직원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대출입니다. 사업자금 대출은 회수율이 30%도 안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습니다. 왜요? 아들이 그날 밤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아들이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물론 태준이는 그럴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협박에 굴복했습니다. 제가 굴복한 진짜 이유. 그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식을 못 믿으면 나쁜 부모 같았습니다. 아들의 꿈을 꺾으면 나쁜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버지가 뭔지 몰랐습니다. 무조건 믿어주는 게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역 근처 국밥집에서 만났습니다. 태준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위었고 늙어 보였습니다. 35살밖에 안 됐는데
마흔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내 잘못만은 아니다. 아버지도 잘못했다. 쉽게 도장을 찍은 게 잘못이었어. 태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는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준이는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이가 다시 일어서고 있구나. 그걸로 됐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일은 살이 됐지만 아직 일을 합니다.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아내는 아직 친정에 계십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걸 내려놨습니다. 후회도, 원망도, 분노도. 그저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보증은 다릅니다. 믿음과 무책임은 같지 않습니다. 자식의 꿈을 응원하는 것과 무모한 도박에 동참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는 무조건 허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들의 눈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제 실수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이야기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